네, 여러분, 4월 6일 월요일에 해당되는 국제정치 개론, 강대국 국제관계 이론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워포인트 파일을 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아주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힘의 균형 이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힘의 균형 이론은 뭐 강대국, 약소국, 뭐 미들 파워, 중견국이라고 하죠. 뭐 자유롭게 참여해서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국제관계인데 오늘 할 얘기는 힘의 균형 이론과는 상당히 뭐 반대된 주장이라고 할까요? 다른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스모게소 같은 전통적인 힘의 균형 이론가들은 이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면은 국제사회가 안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말미에 잠깐 소개를 했지만은요, 싱거와 스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쟁 사례를 쭉 모아가지고 과연 그 전쟁에 참여한 예를 들어서 두 나라가 있죠, A 나라, B 나라 들의 국력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1차 대전 이전에 그때는 대체로 힘의 균형 이론이 맞았다는 겁니다. 힘의 균형을 달성이 되면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가 유되더라 하는 것을 뭐 인정할 수 있는데 그 1차 대전, 2차 대전 시작되면서부터는 좀 그것이 안 맞더라라고 하는 경험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1950년대 그 이제 바로 세력전 이론이 나오면서 기존의 힘의 균형 이론의 문제점, 그 부족한 점, 혹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파고들면서 제시된 이론이 바로 세력적 이론이고 또 잠시 후 소개할 패권안정 이론 등인데 이런 것들 전부 다 합해서 이 강대국 국제관계 이론이라고 묶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오르겐스키라고 하는 사람의 세력전 이론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958년에 오르겐스키는 월드 폴리틱스에서 하는 책에서 힘의 균형 이론을 아까 얘기한 그런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에 의하면은 산업화 이전에는 미안합니다. 농업경제인데 농업경제를 바탕으로 할 때는 국가들 간의 상대적 국력의 변동이 적었다는 겁니다. 뭐 인정한다 이겁니다. 이러한 정적인 체제 내에서는 동맹을 통해서 이제 국력의 증대를 꾀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산업화 이후에는 나라별로 국내 생산력의 급격한 증가로 국력의 상대적 증가가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이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좀 하자면 어떤 의미냐면 잠깐 설명을 하자면 화이트보드를 켜고 좀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X축이 있습니다. X축은 이제 타임, 시간이고요. Y축은
각 국가의 국력이다, 파워다 이렇게 한다면 이 농업 시대 때는 사실 뭐 나라별로 급격하게 뭐 생산력이 늘어날 여지가 없죠. 주로 농사를 지어서 하니까 하기 때문에 국가들이 이렇게 국력의 변화가라고 하는 것이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는 A 나라, 또 B 나라, 또 C. 뭐 시간이 뭐 10년, 20년, 뭐 100년 이게 흐르는 과정에서 A, B, C 간의 국력의 변동이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A라는 나라가 이 B와 C를 위협을 하면 B와 C가 이렇게 힘을 합해서 A에 대항하는 그러한 균형 동맹을 이렇게 추구하고 그것이 국제사회 안정을 가져왔다라고 이제 전통적인 세력균형 이론가들이 얘기를 했죠. 오르겐스키도 좋다. 농업시대 때는 이게 대략 맞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농업시대에는. 근데 오르겐스키가 주목한 점은 뭐냐면 이게 산업화 이유가 돼서는 그 나라별로 공업화의 어떤 속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실 동북아시아에서도 이 19세기 말에 보면 일본이 명치유신을 하고 나서 급속하게 공업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하고 전쟁을 해서 이길 정도로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도 이길 정도로 아시아의 신흥 강대국으로 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동북아 예를 보자면은 일본은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 과정에서 국력이 이렇게 상대적 국력이 증가를 했고 상대적 국력이 청나라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히려 쇠퇴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일본, 여기는 차이나.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오르겐스키는 이와 같은 현상에 주목한 거죠. 그래서 오르겐스키가 본 현상은 뭐냐면은 이 국제사회에서 이 기존의 강대국이 쇠퇴하고 새로운 강대국이 급격한 공업력과 산업 생산력의 증가로 성장할 때 이렇게 힘의 균형일 때 여기 보면은 이 T1 힘의 균형점일 때는 안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기에 바로 이 시기에 세력 전이 강대국과 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나라의 처지가 역전이 되는 이 시기에 전쟁이 나더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르겐스키가 하는 얘기는 산업혁명 이후에는 세력균형 이론은 맞지 않고 자기가 주장하는 세력 전이 이론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얘기를 다시 돌아가자면 그러면서 이제 오르겐스키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농업 시대와 다르게 이제 산업화 이후에는 국가들이 구성하는 국제사회가 그 지위가 평등하지 않다는 겁니다. 평등하지 않고 이것이 기득권을 누리는 지배국가와 기득권을 갖지 못하는 피지배국가들로 위기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민지가 많고 자원이 많고 불평등 협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기득권 국가들이고 이것을 이걸 갖지 못하는 나라들은 피지배 국가가 된다는 거죠. 이런 나라는 불만족 국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들은 세력균형가들이 본 것처럼 이렇게 가능하면은 이퀄리브리엄이라고 그랬죠. 안정 상태, 밸런서, 즉 균형자가 끊임없이 이렇게 세력 균형을 유도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선으로
이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한 국가와 불만족한 국가들이 이렇게 늘 갈등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불만족 국가가 기화만 되면 힘만 커지면은 위험을 회피하지 않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기존 질서를 바꾸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불만족한 질서를 깨트리려고 하는 그런 모험을 강행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르겐스키는 양차대전기에, 즉 2차 대전, 2차 대전 사이에 성장한 독일의 예를 보면 전형적인 그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뭐 동아시아에서는 일본도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림으로 본다면 이 유럽에서 이제 급격하게 성장한 나라가 독일이고 상대적으로 쇠퇴한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일 때 세력 균형 이론가들은 이때가 안전된다고 얘기하겠지만 오히려 세력 전이 이론가들은 이때가 위험한 때다. 다시 말하면 세력의 차이가 클 때, 이때는 오히려 국제사회가 압도적인 힘을 가진 강대국에 의해서 지배되고 그 지배 질서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그 오르겐스키의 그 일종의 전제를 다시 한번 보자면은 그 사람이 오르겐스키가 보는 국제사회는 이렇게 위기적인 이 질서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맨 위에 만족한 국가들이 있고 맨 아래는 불만족한 국가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불만족한 국가들이 있고 여기는 만족한 국가들이 있다는 겁니다. 기득권을 가진 국가들이죠. 그래서 요 국가들 차이가 이렇게 해서 이쪽은 아주 만족하고 뭐 보통이고 여기는 약간 이제 불만족하지만 기존 질서 순응하는 이런 식으로 세력이 나눠진다는 겁니다. 이런 위계적인 그런 하이라키칼 스트럭처를 갖고 있는 게 국제질서라고 보는 점이 세력균형 이론가들과 좀 다른 거죠. 그런 점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세력전 이론을 다시 이제 쭉 그런 전제 아까 얘기한 그 전제에 서서 골겨 설명하자면은 이게 핵심되는 내용인데 강대 국가들 중에는 국력의 증대 속도 차이에 의해서 다른 강대국보다 상대적으로 급속도로 부강해지는 국가가 생긴다는 겁니다. 최근 30년 동안에 국제사회에서 가장 급속하게 성장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중국이죠. 그렇죠? 기존의 강대국이 누구였습니까? 지배국가, 미국이죠. 달러 기축통화 체제가 있고 미국이 주도한 브레튼 우즈라고 하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금융 질서가 있고 다 미국 주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질서에 그 중국이 세력이 커지면서 도전을 하고 있죠. 1대1로라든가 뭐 AIB라든가 AIIP랑 같은 중국 중심의 금융 체계를 만들어서 자꾸 도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 도전하는 것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상당히 충격을 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러한 그 신흥 국가들은 지배 국가에 의해서 세워진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세력을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전 국가의 국력이 지배 국가의 국력을 따로잡아서 두 세력 간의 힘이 아까 얘기했죠. 균등하게 되는 이게 세력전이 현상이 나타날 때입니다. 세력전이 현상이 나타날 때 이들 국가들 간의 전쟁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력전이 현상이 일어나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지배국가와 도전국가 간의 전쟁 위협은 높아진다. 라고 하는 이제 가설도 제시했고요. 또 도전 세력과 지배 세력 간의 세력전 현상이 일어날 때 도전국가의 도전국가가 기존 국제질서에 대해서 불만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두 세력 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 도전하는 신흥 강대국이 기존 강대국과 서로 사이가 좋거나 아니면 가치 체계가 동일하거나 혹은 도전 국가가 기존 질서에 큰 불만이 없다라면은 평화적으로 이 세력 전이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이 지지하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패권국에서 미국으로 2차 대전 후에 패권 질서를 넘겨줄 때 영국과 미국 서로 이제 같은 이제 가치를 갖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또 미국이 영국 주도의 질서를 개성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불만족도 높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없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것이 세력전 이론의 기본적인 골격입니다. 파워 트랜지션 띠오리라고도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게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세력전이 이론이고, 세력전이 이론과 유사하지만 다른 또 하나의 강대국 국제관계 이론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패권 안정 이론입니다. Hegemonic Stability Theory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1980년대부터 90년대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국제정치 경제에서 이제 회자되었던 이론이고 지금도 여전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동맹국들을 지켜주다 보니까 무임승차하는 얌체 같은 동맹국들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다.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동맹국들의 무임승차를 근절하고 공정한 부담을 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방위비 분담 압력을 세게 가하고 있죠. 터무니없이 많은 요구를 해서 지금 일본, 나토, 한국이 지금 쩌쩌내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태를 가만히 보면 파워 헤저머닉 스터빌리티 티오리에서 말하는 것이 일부 이렇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이론은 로버트 길핀이라고 하는 학자가 제시를 했는데 그의 저서 81년도 저서가 있어요.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라고 하는 책에서 국제사회는 주기적으로 패권의 성쇠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패권이 등장했다 사라지고 등장했다 사라지고 이런 주기적인 이제 패권 질서에 성쇠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이제 4개의 단계를 거친다고 얘기했는데요. 우선 자 보면은요. 첫 단계는 이 패권 국가, 헤제몬이죠. 헤제몬 패권 국가가 국제 질서를 확립하는 데 필요한 공공재 설명하겠습니다. 이 공공재와 게임의 법칙을 세우고 질서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2차 대전 후에 미국 중심으로 질서가 수립이 됐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 패권이 이렇게 국제사회를 주도하다가 이 강대국 간의 국력 증대 속도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상대적 차이. 어느 나라는 빨리 성장하고 어느 나라는 성장률이 떨어지고 그렇죠. 최근에 중국의 성장률이 10% 가까이 됐다가 최근에는 6%, 5%로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미국 같은 나라들이 2, 3% 할 때 중국은 혼자 독주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가파르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강대국이 등장하게 될 때 국제체제 내 국력의 재분배로 기존 패권국가와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반면 동시에 그 패권국이 패권 질서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누리던 이익보다 그 패권 질서를 유지하는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패권 질서를 유지하는데 별로 재미가 없겠죠. 힘들어하고 지금 마치 트럼프가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것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 왜 그렇게 되냐면은 패권국은 패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사비 지출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군사 개입도 많이 하고 해외 주둔군도 많이 내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 혁신, 일본이나 독일처럼 혹은 중국처럼 기술 혁신에 집중하지 못하고 군사비 지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경쟁국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산업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50년대는 모든 게 미제가 최고였어요. 그런데 어느덧 일제, 독일제, 최근에 중국제가 빠르게 따라잡았죠. 그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생산성이. 그리고 해외 주둔비, 그렇게 되면서 또 해외 주둔 비용이 패권을 자기가 유지하는 거에서 얻어지는 이득보다 더 커진다는 거예요. 비용이 이득보다 커져요. 그렇죠? 뭐 경제학적 용어를 빌자면은 한 개 비용이 한 개 이득보다 커진다. 이런 말이죠. 그럴 때 이제 이 패권국의 재미가 없어진다. 자기가 주도하는 질서에 대해서 이제, 이제 벗어나서 아메리카 포스트를 외친다거나 이런 식으로 고립주의를 회귀하는 그런 행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두 번째 단계에서 이렇게 기존 강대국, 패권국하고 도전국 사이에서 이렇게 세력 재배분이 눈에 띄게 일어나는 과정이 노출이 되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불균형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안정 상태가 아니라 불균형 상태에 들어가서 이 국제 체제 속에서 쇠퇴하는 패권 국가와 성장한 도전 국가 간의 패권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헤제머닉 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패권 전쟁을 한판 이제 벌이고 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기존 패권국을 제끼고 도전국이 승리했다. 그러면 급성장한 도전 세력이 승리하고 승리하면서 체제 불안감, 그죠? 불안정 위기는 해소되고 이 새로운 질서가 구축이 된다는 거예요. 한때는 중국의 국제정치학자들이 중국이 뭐 거칠게 아주 신나게 성장할 때는 이 이론에 매료됐습니다. 매료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중국이 성장을 해서 이 미국을 이제 제끼고 새로운 국제 질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라고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그 꿈의 연장선상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은 시진핑이 꿈꾸는 중국몽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네 단계를 거쳐서 국제사회가 질서가 변화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그림으로 잠깐 그려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로버트 길핀의 이 이야기는 강대국의 흥망과 쇠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반복된다고 하는 역사학자들이 있었어요. 뭐 킨들버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이런 패권 안정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 그래프처럼 비슷하게 X축은 시간이고 타임, 그 다음에 Y축이 국력이다 이렇게 봤을 때요. 그러면은 나라들이 역사를 길게 보면 몇천 년, 몇백 년을 보면 이렇게 국가들이 성장했다가 쇠퇴하고 다른 또 나라들이 성장했다가 쇠퇴하고 또 새로운 도전국이 성장했다가 쇠퇴하는 이런 주기적인 패권국의 등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힘이 셌을 때죠. 그런데 요 기존의 패권국의 힘이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동안에 새로운 도전국가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 요 시점, 아까 세력전 이런 거 비슷한데 요 시점에 패권 전쟁, 헤제머니 워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T1, T2 이런 시점에 이게 이제 주기적인 성쇠, 그렇죠? 이제 과정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사를 보면 이 펠로폰 네소스 전쟁 때부터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의 이런 패권 전쟁을 봤을 때 역사상 이런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어떤 특정 아주 정확한 주기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패권 국가는 이렇게 등장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자기 질서를 유지하는데
오버스트레치, 과도한 군사 비출을 하고 과대한 해외 개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상대적으로 힘이 빠져서 새로운 도전 국가를 만나게 되고 그 만난 도전 국가 패권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 반복되더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패권 소위 말해서 그 패권 안정 이론의 기본 골격이고요. 근데 이 패권 안정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국제 정치 경제, 인터내셔널 폴리티컬 이코노미 혹은 그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이 무역 체제의 어떤 어떤 에서 그 자유무역 제도를 어떻게 우리가 제공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1차 대전, 2차 대전 쭉 보니까 강대국끼리 서로 이제 관세를 올리고 무역을 하다가 뭡니까? 뭐 아메리카 퍼스트처럼 뭐 독일 위주로, 영국 위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관세 상대편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겨가지고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한다든가 하는 이기적인 그런 국가 행동을 막 반복하는 과정에서 국제 무역 체제가 붕괴가 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양차 대전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그 이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반성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국제사회가 서로 무역 협력을 잘 해야 되겠다. 무역이 붕괴되면서 뭐 공황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서로 이제 어떤 전쟁으로 이어졌던 걸 경험을 하면서 자유무역 제도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까 하는 그런 이제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바로 자유무역이라는 것을 하나의 공공재라는 개념으로 설명한 겁니다. 자, 공공재는 뭐냐면 사유재와 다른 개념이에요. 사유재는 우리가 흔히 뭐 가게에서 살 수 있는 빵 같은 게 사유재입니다. 빵은 내가 빵을 소비하면 한 입을 먹으면 먹은 만큼 이제 사라지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 빵을 못 먹게 배제할 수가 있죠. 사유재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불가분성이 아니라 이제 나눌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불배제성 이렇게 배제성 다른 사람은 소비하지 못하게 배제할 수 있는 것이 사유재인데 공공재는 불가분성과 불배제성 약간 어려운 말인데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공공재라고 하는 재화 상품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소비해도 사라지지 않아요. 소비하면 없어지지 않고 특정한 사람의 소비를 막을 수도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상품이 있나 싶지 모르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공급받아야 되는 재화 중에는 그런 공공재, 즉 퍼블릭 굿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보, 뭐 깨끗한 공기 같은 산소, 깨끗한 공원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공공재라는 거죠. 공공재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 재화의 특징은 이제 아까 같은 그런 특징이 있는데 자유무역 제도도 그런 공공재, 퍼블릭 굿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퍼블릭 굿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누가 그 퍼블릭 굿을 일단 공급을 하고 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거기 소비하는 걸 막을 수가 없죠. 그다음에 내가 소비한다고 사라지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맑은 공기 누가 맑은 공기 못 마시게 막을 수 없잖아요. 또 내가 맑은 공기 마신다고 공기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퍼블릭 굿은 즉 공공재는 그와 같은 특징이 있는데 자유무역도 이런 공공재의 특징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안보, 자유무역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가 제공해주면 좋은데 내가 그거를 제공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 그 공공재를 제공하는 비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비용이 상당히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내가 그 재화를 제공했던 비용이 상당히 드는 거를 부담할 수 있는 이제 독지가라든가 국제사회에서는
강대국, 즉 패권국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자면 자유무역 질서라고 하는 것이 국제평화에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이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강대국, 패권국 정도의 큰 규모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많이 이 자유무역 질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유무역과 밀접하게 연관된 국제평화를 위해서는 패권국의 존재가 하나의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소위 말해서 패권이 생기면은 이 자유무역이 잘 되고, 그러면 국제사회가 평화롭게 유지된다고 하는 패권적 질서, 패권적 안정의 개념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영어로 말하면 hegemonic stability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 생산성이 높고 또 국가의 크기가 큰 나라, 1950년대는 미국밖에 없었어요. 그런 나라는요. 전 세계 GDP의 거의 50%를 차지했으니까 미국이 그 패권국의 역할을 부담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자유무역 질서를 제공을 하는 건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의 시장을 개방을 하고 이제 다른 나라들이 미국이 주도한 시장을 개방해서 만들어 놓은 열어놓은 국제 자유무역 질서에 마음껏 행위할 수 있도록 어떤 공공재를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렇게 공공재를 제공하는 것 때문에 국제사회 무역이 늘어나는 거에서 상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미국 자체도. 하지만 그때는 상대적 생산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별로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이. 즉 비용보다 이득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너그럽게 자기 시장을 개방하고 해외에 자유무역 질서를 제공했던 미국 틈바구니 내에서 그 우산 밑에서 다른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게 되면은 점점 미국이 이 질서를 유지하는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비용이 한 개 이득보다 늘어나게 되면은 미국이 점점 이 질서 자기가 이 제공에는 이 질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제 정치 경제 질서는 흔들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붕괴되는데 만약 미국이 이제 강대국 패권국이 상대 생산성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게 되면은 그럼 잘못하면은 선의의 benevolent 좋은 뜻을 갖고 있는 패권이 아니라 프레데이터 약탈자처럼 변한다는 겁니다. 약탈자처럼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가 마치 동네 깡패가 속된 말로 친구들한테 삥 뜯는 그런 약탈적인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와 같은 점들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대적 생산성이 높아졌지만 국가 사이즈는 아직은 충분하지 못한 나라, 패권국이 되기는 아직 무리인 나라는 이제 일본이나 독일 같은 나라인데 미국의 패권적 질서의 리더십을 서포트,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권적 공공재 공급 체계를 유지하는 데 도와주고 그리고 나라의 규모가 작으면 작고 생산성이 낮으면은 이 국제평화 자유무역 질서를 위한 필요한 공공재의 공급이라든가 서포터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수혜만 보려는 얌체 무임 승차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국의 시장은 개방하지 않고 미국 시장을 이렇게 계속 이제 무임승차하는 거, 미국의 수출만 하는 그런 얌체 나라가 생긴다는 거죠. 요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불만을 갖고 있어요. 많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을 어떻게 말하자면은 이용했다라고 보는 거죠. 자기네 시장은 개방하지 않고 미국 시장 개방되어 있는 시장에 와서 물건만 팔아먹었다. 그래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해졌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의 그런 인식은 헤제모닉 스테빌리티 티오리에서 보여지는 그런 패권국의 상대적인 패권국이 생산성이 낮아졌을 때
보이는 행태하고 유사한 점이 좀 보이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패권 안정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군사력을 위주로 한 국제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무역 질서에서 필요한 자유무역 질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게 공공재인데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을 만큼의 국력과 생산성이 되는 패권국이 꼭 필요하다. 또 그런 패권국이 있으면 자유무역 지도가 유지되고 그 덕분에 국제사회도 양차 대전 같은 전쟁을 피하고 평화가 유지된다라고 했던 게 패권 안정 이론의 골격입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은 이론에서 이 잠깐 여기 저 화이트보드를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노트에는 있는데요. 노트에 보시면은 그 데이빗 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이빗 레이크가 UCLA 교수로 있을 때 내가 UCLA 잠깐 다니면서 길에서 본 적도 있는데 내 인상은 이렇게 몰두해가지고 이렇게 건들건들 걷는 걸 봤는데 아무튼 그 데이빗 레이크 교수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데 재밌는 표를 그렸습니다. 그 표를 잠깐 설명하겠는데 좀 전에 한 얘기를 좀 반복하는 겁니다. 자, 보면은 Y축이 있고 X축이 있죠. X축은 여기는 이제 그 생산성입니다. 이제 relative productivity. 다음에 Y축은 여기는 그 국가의 뭐 경제력이 됐던 국가의 크기, 사이즈를 봤을 때 국제사회는 이 패권 안정이론의 틀로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국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 상대적 생산성과 국가의 크기로 봤을 때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대적 생산성이 높고 그다음에 나라도 큰 나라, 덩치가 큰 나라, 이 나라는 이제 패권국이 되는 헤제몬. 그렇죠? 그런데 생산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아직 패권국이 될 만한 국력의 크기는 안 되는 나라, 그런 나라들은 이제 서포터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서포터들, 독일, 일본 같은 나라들. 근데 이 패권국이 만일 상대적인 생산성이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내려가는 거죠. 크기는 여전한데 뒤로 가면 내려가는 거죠. 좌측으로 가면. 그럴 때는 이 나라는 이제 프레데이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국제 질서를 막 어지럽히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프레데이터. 지금 미국 트럼프 행동이 이와 같은 행동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의 그 사이즈는 중간 수준인데 상대적 생산성이 낮은 나라들, 그러니까 공업 수준이 낮은데 중간 사이즈 되는 나라들은 이제 스포일러, 이제 그 뭐냐면 이 질서를 망치는 나라들이죠. 스포일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국가 규모가 워낙에 작기 때문에 낮은 나라는 여기 들어간 나라겠죠. 이 작은 나라들은 상대적 생산성이 높거나 낮거나 대부분 프리라이더가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는 이 패권 질서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뭐 지원할 수도 없고 워낙에 조그만 나라들이니까. 여기에 대표적인 나라라고 보는 게 대만, 한국으로 보는 거예요. 미국 동맹국인데 프리라이드를 했다는 거죠. 무임승차. 자기네 나라 시장은 개방하지 않고 미국 차는 못 팔게 하면서 미국 시장에는 자기네 차를 철강, 차, 뭐 반도체 온갖 다 팔아먹었다. 그래서 이 나라들 때문에 미국이 지금 헤제모니 힘이 약해져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트럼프의 인식이라고 설명하는 헤제모닉 스테빌리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 프리라이더들, 이 프리라이더들에 대해서 자기가 손을 봐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지 모델스키의 장주기 이론을 설명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한데요. 패권 안정 이론에서는 주기적으로 패권국의 등장과 쇠퇴가 있다. 새로운 패권국이 등장한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그 주기가 얼마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 4단계 아까 얘기한 처럼 단계를 거친다고 했지만 그 주기, 사이클이 뭐 100년인지 500년인지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 주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조지 모델스키라고 하는 학자는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 한 100년에서 120년 정도의 주기로 그게 이제 그 사람이 본 롱사이클입니다. 주기로 국제사회에서 패권 국가가 세계를 주도했다가 빠져나가더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세계 체제가 세계 국가, 이게 패권 국가 같은 말인데 와 강대 국가 의 역학관계에 의해서 약 100년에서 120년의 주기로 세계 전쟁을 통해서 형성됐다 붕괴했다 했다는 겁니다. 지난 몇백 년 역사를 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조지 모델스키의 장주기 이론의 특징은 여기서는 이 세계 국가는 해양 진출에 용이한 지리적 이점을 가지며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바탕으로 세계 무역과 경제를 리드하는 나라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해양력 혹은 해군력이 세계 국가, 다시 말하면 패권 국가의 중요한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국가는 세계 전쟁에서 승리한 강대국들 중에서 출연하며 기존 세계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서 국제안보, 국제경제 질서 등의 공공재를 공급하고 유지한다. 이야기는 패권 안정 이론과 같은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조지 모델스키의 장주기 이론은 두 가지 점이 다른데, 즉 100년에서 120년이라는 하나의 그 주기를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해군력, 그다음에 지리적 이점, 해양 진출에 용이한 지리적 이점을 가진 나라들이 세계 국가, 다시 말하면 패권 국가가 되더라라고 하는 점이 패권 안정 이론과 좀 차이가 보이는데 큰 골격은 이제 유사한 것이죠. 이런 식으로 강대국 간들의 국제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세력전 이론 얘기했죠. 오르겐스키. 두 번째는 로버트 길핀의 패권 안정 이론. 패권 안정 이론과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조지 모델스키의 롱 사이클 티어리, 롱텀 사이클 티어리 이렇게 오늘 설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마치고 월 수시간에는 관련된 토론과 보충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